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한국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특히 그 대상은 바로 청년인데요. 이 빚에 늪에 빠져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과도한 무리한 부채 영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고 한국 가계부채 어떤 상황이고 왜 이렇게 청년들은 이 빚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인지, 한국은행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 사안을 하나하나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모든 경제 위기는 빚과 함께 찾아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빚이 있는 곳에 경제 위기가 있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유로 크라이시스도 마찬가지고 유로존 위기가 있었죠. 역시 이머징 마켓의 부스트라든가 또 최근에 일고 있는 여러 홍다 사태를 비롯한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 금융위기로 전개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기업 부채, 정부 부채, 가계 부채, 이 부채와 연관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주요국들은 막대한 정부 부채를 끌어다가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탕감하다시피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는 쌓였고요. 더군다나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낮은 금리를 도입했죠. 세계적으로 완화의 시대가 시작됐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2020년, 21년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해 나가면서 또 많은 우리 경제 주체들이 빚을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빚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방식으로, 또 빚을 끌어다가 신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빚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 체제가 더 앞당겨지다시피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해 하반기 30대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요. 또 향후에 금리가 좀 낮아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집값이 다시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택 매수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한 황모 씨, 직장인의 한 언론 인터뷰를 잠깐 제가 읽어본다면, 사실 서울에서는 9억을 넘지 않는 집, 아파트가 많이 없는데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매매를 장려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사겠는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면서 샀습니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또 이모 씨는요, 집값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이행하면서 집을 매수했다라는 이런 인터뷰 기사들을 보면 특히 이 30대 이하의 소위 말하는 젊은 층 MZ세대 여러분들이 영끌에서 집을 사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지게 만드는, 여러분들도 특정 부분, 공감 가는 부분, 여러분 혹은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하는 총재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1, 2%대의 금리는 가능하지 않다. 다시 그 저금리로의 회귀는 당장 올 수가 없다. 꿈꾸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묻지마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또 그 밖에도 한동안 지난 10년처럼 1, 2%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젊은 층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0년, 21년, 그리고 22년, 23년 그런 굉장히 독특한 경제 아닙니까? 저도 수십 년을 살았지만 20년, 21년 경제처럼 독특한 경제, 22년, 23년처럼 독특한 경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2000년, 20년, 21년은 홍익인간 이래로, 역사 이래로 가장 낮았던 금리 시대였던 것이고, 22년, 23년은 정말 초인플레이션, 이토록 높은 물가를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시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 것을 처음 경험한 세대들이, 이 젊은 층들이 그냥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함부로 해서 집을 만약에 사셨다면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낮은 금리로 다시 회귀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국은행 총재께서 어쨌든 고위 공직자로서 우리 한국의 통화정책 수장으로서 왜 이런 경고를 했는지, 그 경고의 배경이 무엇인지 가계부채를 한번 진단해보고,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발언한 것은 한국은행의 대표성이 있는 진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한국 가계부채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말 그대로 1900조 시대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800조 후반에 거의 19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 전체액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대략 55.4%나 됩니다. 특히 2021년 이후에 이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의 전체 규모가 현재 1031조나 되는데요. 2023년 1분기는 1017조였고 2분기는 1031조로 한 개 분기 동안 3개월 동안 무려 14조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주담보가 14조 증가한 것은 한국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그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담보가 차지하는 비중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띄시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높지 않습니까? 2021년 이래로 기울기가 높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주담보의 규모, 뭐 가계부채의 규모, 그 가계부채나 어떤 규모 면에서 중요하고 GDP 대비 비중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규모 면에서 중요한 게 이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중요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가, 속도의 중요성이 더 있어요. 뭐든지 급박하게 어떤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 경제는 사실상 위험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속도가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주담보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만큼 거래가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한 배경을 한국은행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전망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약 1.4%고요. 2024년은 2.2%로 2023년보다는 23년이 나아진다. 24년 경제가 좋은 경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최소 2023년 약 1.4%에서 2024년 최소한 2.0% 정도는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기본적으로는 1.4에서 2.2. 그러니까 경제가 23년이 지독하게 어려운 경제였고, 제가 23년 경제 전망서에서 23년 경제를 지독하게 어려운 경제, 인내해야만 하는 경제, 배고픔, 가난함을 이겨내야 하는 해, 그래서 내피배 시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23년 경제가 그렇게 어려웠고 그거보다만 나아지는 느낌, 이렇게 전망합니다. 거시경제적으로 23년 하반기가 뭐다? 변곡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곡점에 놓이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 경제를 짓눌렀던 고물가의 압력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23년, 24년 그 고물가의 압력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고물가, 물건의 가격은 떨어질 리 없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가격의 상승률은 5.1% 상승하다 3.5% 상승으로, 그리고 2.4% 상승으로 하향 안정화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여전히 고물가이지만 물가 상승률은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 이렇게 전망하다 보니 고물가의 압력이 다소 해소된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력이 해소된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라고 한국은행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경제의 환경 속에서 거시경제 펀더멘털도 변곡점을 뒤로하고 반등하듯이 주택 매매 가격도 역시 상승 전환했다라고 한국은행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 달 그리고 22년 약 10일, 12월 달 강하게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지다가 이제 떨어지지 않고 0을 통과해서 이제 플러스로 매매 가격이 전환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본다면 특히 수도권의 상승 전환이 먼저 일어났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그리고 몇 개 경기도죠. 예를 들어 과천시라든가 서울 중에서도 특히 송파구나 강남구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매우 뚜렷하다. 이렇게 한국은행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됐다라고 한국은행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왜 그렇게 증가하느냐? 주택가격 전망 CSI를 보면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뭐라고 판단합니까? 오늘의 집값보다 내년 이날, 자 오늘이 예를 들어서 9월 5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3년 9월 5일의 집값보다 24년 9월 5일의 집값이 더 비싸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인식하니까 이 기회를 우리는 잃으면 안 된다 하는 현상이 주택 매수로 연결된다라는 해석인 거죠. 주택가격 전망 CSI도 100을 통과해서 올라가고요. 이때 조사 기준월이 아니라 지금의 경우에서는 109, 108 요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102가 아니라. 그렇게 뚜렷하게 반등된다. 그래서 주택 매매 수급 지수도 뚜렷하게 반등해서 매수세가 강해진다. 그리고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향후 시중금리가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2년 10월의 금리보다 더 올라가긴 어렵다. 그때가 정점이고 그 밑에서 반등할 수는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하고 있는 그 높은 금리, 그것은 2020년에 저금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22년에 높았던 금리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하니까 지금 금리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2020년, 21년과 비교해서예요. 근데 23년 끝자락, 24년이 되면 다시 최근에 경험했던 금리, 22년 끝자락에 경험했던 그 시중금리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뉴노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높은 게 아니야라고 또 인식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경향뿐만 아니라 나 대출 없이도 집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소위 고소득층, 고자산가들은 이제 가격이 반등하는 흐름이면 매수해야지. 이때 안 사면 언제 사느냐? 이렇게 하면서 집 매수로 연결되는 거예요. 거시경제가 반등하고 집값이 반등하고 이게 매수세로 연결되면서 가계부채에 의존해서 집을 사는 경향, 그게 바로 집값 반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계부채, 그러면 얼마나 부실하길래 한국은행은 또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지적을 하는 것일까? 기업대출 연체율도 사실 2010년, 11년과 비교해 보면 한참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어쨌든 23년 들어서 연체율이 다시 상승합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물론 2015년 이래로 특히 2016년 중반 이래로 다시 최고점을 기록한 건 맞지만 어쨌든 다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구나. 연체율이 올라가다 보면 못 갚는 빚이 그중에 일부가 생기겠죠. 현재는 가계부채가 예를 들어 100조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대략 4천억 정도가 100조라고 한다면 1조가 안 되는 약 4천억 정도, 0.4%니까 맞죠? 예, 그 정도가 연체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연체되는 어쨌든 그 가계 부채만큼은 빚을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그 금융부채의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일부는 정말 빚을 못 갚는 그 빚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실제 부실 채권으로 연결되는 그런 빚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특징인 거죠. 그게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닐지라도 이걸 그냥 가만히 내뒀다가는 다시 폭등해서 가계부채 문제 생길 수 있다. 결국 경제 주체들이 기업이든 가게든 빚을 못 갚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그 부실은 금융부실로 연결되고 그 금융부실이 전이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그냥 온전하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터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가계부채 정말 얼마나 부실한 건가. 특히 봤더니 2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아요. 30대나 그 이상보다 절대적으로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해서 과도한 빚에 의해서 집을 매수했다라는 설명인 거고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도 소액대출로 본다면 원래 소액대출 자체가 연체율이 높아요. 왜? 소액대출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소득이 이 소비 생활을 혹은 투자 생활을 충분히 영위하기가 뒷받침이 안 될 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빚에 의존하는 게 소액대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이 부족해서 빚에 의존했기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도 더 떨어지는 거죠. 소액대출 이자 미납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비중이 특히 어디가 높아요? 20대 이하가 높다. 결과적으로 지금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20대 이하가 많은 빚에 의존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다던가 아니면 빚을 또 다른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소액대출을 또 의존한다든가 혹은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뽐내기 위한 목적도 일부는 있겠죠. 뭐 그걸 플렉스라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지금 소득이 안 되면서 빚에 의존해서 플렉스하는 모습, 뭐 명품백을 사는 모습, 명품백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능력이 안 되는데 과도한 빚에 의존해서 사는 것, 빚을 못 갚게 되는 그런 곤경에 처하는 환경,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 부실 어디에 집중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본다면 20대 이하에 좀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MZ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 성향을 보면 온통 그 재무적 목표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 그 재원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한가?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렇다. 71%가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하다라고 동의하고 있고요. 미래에는 경제 성장이나 자산 저축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절대적인 68%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경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는다. 자녀가 꼭 있어야 된다? 꼭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은 필요하다라고 밀레니얼 세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이 저출산 현상 오늘 날짜로 0.7% 2023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입니다. 0.7명이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숫자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데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 14조가 1분기 동안 증가했는데 이 속도는 주담대 증가는 역대 최대예요. 좀 늘어났으면 하는 것은 최소고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것은 최대니까 정말 우리 경제가 당면한 이런 현상, 이런 현실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이 젊은 층에게 한국은행 총재로서 어쩌면 어른으로서 좀 경고의 메시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의견을 좀 올려봅니다. 특히 MZ세대, 밀레니얼 세대, 20대 청년 여러분들께
절대 여러분 영끌하시면 안 됩니다. 비투하시면 안 됩니다.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모의 빚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지, 적정한 규모가 아닌 그 이상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에 의존하면 앞으로의 미래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빚에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을까? 그건 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빚의 악순환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영끌하지는 부탁드립니다. 마십시오. 비투하지 마십시오. 절대 제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의사결정을 안 하시길 바라고, 제가 누차 가계부채라는 주제로 강의를 다뤘기 때문에 그 강의 보시면서 어느 수준만큼 내가 빚에 의존해야 되는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고, 적정한 규모의 빚에 의존해서 투자 의사결정, 내 집 마련 의사결정, 혹은 뭐 교육, 자기 스스로 교육받는 그런 의사결정 내리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또 빚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절대 지난 짧은 2년 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2020년, 21년 세상에 이토록 낮은 금리를 처음 봐요. 세상에 이토록 집값이 폭등하는 걸 처음 봐요. 그래서 21년 끝자락에 영끌에서 집을 삽니다. 87.5%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앞으로 수십 년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금리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지금 이렇게 높고, 쉽게 말하면 금리는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요. 물론 금융기관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잘 안 해주는 특성도 있죠. 이런 국면에서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는, 무리한 영끌을 해서 투자했다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23년 하반기 제가 전망해 드렸던 것처럼 집값은 반등하는 추세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반등세는 매우 뚜렷한 것은 아니고 완만한 반등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거나 영끌하거나 과도한 빚에 의존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까지는 없으시다라는 것, 의견을 좀 올리고, 오늘 이야기는 좀 묵직하지만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왜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고하는지 그 현상을 명확히 들여다보셨을 거라고 생각드리고,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